결혼식에 오지 말라던 아들. 나는 그날 쓰러졌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식만 평생 바라보고 살던 시골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평생 시골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논밭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죠. 내 이름은 김민수. 올해 67입니다. 누가 보면 고생만 한 삶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늘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내게는 하나뿐인 보물이 있었거든요. 내 아들입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땐 쌀밥이 뭔지도 모르고 컸죠. 고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밥벌이 하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터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 다짐 하나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뿐입니다. 결혼하고 5년 만에 찾아온 아이라서 그런지 더 애틋했죠. 어릴 땐 그 아이 웃는 얼굴만 봐도 밥을 굶어도 배가 부르다 생각했어요. 첫 걸음마를 뗄 때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날. 그날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논밭일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름엔 등짝이 타들어가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죠. 하지만 아들이 공부할 책을 사야 하니까 문구점 가서 문제집 한 권이라도 더 사주려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소 한 마리 키우며 비닐하우스까지 지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논에 나갔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던 날도 많았죠.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아들이 책상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 보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서울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선 한계가 있다. 저 아이 제대로 된 교육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친척 집에 부탁해서 아들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나는 혼자 시골에 남아 더 많은 논을 소작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의 자취방 월세, 학원비, 참고서 값. 하나도 빠짐없이 보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부서지도록 일했죠.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민수 씨,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애는 애고 인생은 인생이지. 하지만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아들이니까요. 내가 못 누린 걸 내 아들은 꼭 누려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매번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명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잘 키웠구나. 그날도 논에서 일하다 말고 몰래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죠. 대입날 아들이 긴장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합격했어요. 그 좋은 대학에.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셨죠? 내 아들이 해냈습니다. 논밭이 아니라 하늘을 갈랐던 그 순간의 기쁨을 난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그 후로 나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등록금은 비쌌고 서울 생활비는 하늘을 찔렀죠.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면 내가 뼈를 갈아도 아깝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내 몸 하나 다 버리며 살았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손은 갈라졌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무릎은 더 이상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왜냐면 내 아들은 내 꿈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명문대에 붙은 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누구는 로또 1등 당첨됐다고 기뻐하지만 나는 그날이 내 인생의 1등이었죠.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합격증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등록금, 자취방 월세, 교재비, 생활비. 들어가는 돈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틈도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나는 눈밭을 헤치며 논에 나갔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갈아엎고, 밤에는 비닐하우스에서 난로 하나로 버텼습니다. 농사일 없는 날엔 일용직 알바를 했습니다. 건설 현장, 공장, 택배 분류자. 김민수 씨,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말도 많이 들었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젊습니다. 일만 주십시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1년 365일. 봄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내 발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쉬는 날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아들 교재는 다 샀을까? 이번 달 월세는 어찌 보내지? 새 학기 등록금 낼 돈은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잘 계시죠? 밥 잘 드시고요? 그럴 땐 나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걱정 마라. 아빠는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하고 있어. 하지만 사실은 그날도 일 마치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톱은 다 부러지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아들은 잘 해냈습니다. 중간고사 때마다 성적표,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아빠, 이번에도 장학금 받았어요. 아빠, 교수님한테 칭찬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일하다 말고 한쪽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는 다른 세상에 가고 있구나. 이제는 논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잡이 아니라 펜으로 살아가는구나. 나는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방학인데 이번엔 어학연수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학교에서 추천받았어요.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해외라니, 비행기 값, 어학원 등록비, 숙박비, 어림잡아도 몇백만 원은 좋게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봐라.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날 밤, 나는 그 말을 하고 돌아서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이웃 논까지 빌려 논일을 했습니다. 새벽엔 논일, 낮엔 농협 쪽 아르바이트, 밤엔 도축장 정리까지 뛰었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 밥은 김치와 라면, 손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엔 멍이 들었지만 돈을 모으는 게 먼저였습니다. 아들의 통장에 어학연수 비용을 보내고 그 아이가 비행기 타고 떠나는 모습을 폰 사진으로 보며 나는 또 혼자 웃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은 참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름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우리 민수, 세상 어디를 가도 당당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오늘도 논에 나갔고 내일도 삽을 들 것입니다. 왜냐고요? 나는 아버지니까요.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아들이 서울로 올라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니요.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논밭은 물론이고 알바도, 일당도, 공사장도 일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내 몸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손은 갈라져서 굳은 살 투성이고 무릎은 오래전부터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된 세월 덕분에 내 아들은 결국 명문대 졸업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짜를 듣고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꼭 가야 하는 날이다. 서울은 멀고 낯선 곳이지만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가 이 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버텨왔는지를 내 아들이 알았으면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더니 그 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러더군요. 아빠, 서울까지 오시기 힘드실 텐데.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사진 보내드릴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안 가냐? 졸업식 하루 전날 나는 방앗간에 가서 평소에 입지 않던 흰 와이셔츠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조심조심 펴고 양복이라곤 없었어. 동네 잔치 때 한 번 입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두는 먼지를 털고 닦아서 광을 냈고 머리는 이발소에서 최대한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오늘 아빠 좀 괜찮아 보이지 않냐? 서울행 고속버스는 생각보다 멀고도 길었습니다. 오전 첫 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 복잡한 서울역에 도착했을 땐 내 다리는 이미 땀과 통증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내 아들 졸업식이니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그날이니까요. 졸업식장에 도착한 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화려한 꽃다발과 깔끔한 정장을 입은 부모들. 그 사이에서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며 내 아들 얼굴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보였습니다. 학사복을 입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구부정한 허리를 펴보려 애쓰며 두 팔을 벌리고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아빠 왔다. 그 순간 아들이 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웃음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많은데 잠깐만 밖에 좀 계시면 안 될까요? 금방 끝나니까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빠는 너 축하해 주러 온 건데. 아들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복장이 좀 주변 부모님들이랑 좀 달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옷이 내가 너 위해 몇 날 며칠 닦고 다린 옷인데 이 손이 너를 위해 논을 갈고 공장 바닥을 치우고 짐을 나르던 손인데 이 손이 부끄러웠구나. 내가 너한텐 창피한 존재가 된 거구나. 나는 조용히 뒤돌았어. 졸업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바람이 이상하게 더 차게 느껴졌습니다. 눈시울이 따갑게 젖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졸업식의 박수 소리. 그 소리 속에서 나는 혼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잘 컸구나, 민수야. 그래도 너 잘 컸다. 입가에 억지 웃음을 지어보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아들이 내게 했던 그 말은 가슴 깊숙이 남았습니다. 아빠 밖에서 좀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나는 그날 졸업장보다 아들의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창피하다는 눈빛,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내 모습.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들은 내가 나온 걸 보고 곧장 달려 나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게 꼭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떤 설명을 붙이려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민망했을 수도 있지. 목까지 차오르던 말들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래도 민수야, 넌 내 하나뿐인 자식이니까 아빠는 다 이해한다. 그렇게 말한 나는 아들과 밥 한 끼 하지 못한 채 그날 저녁 막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가슴엔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유명한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논을 지으며 살았고 전화 한 통에도 웃음을 짓는 사람이 되었죠. 아빠,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여자친구랑 같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읍내에서 제일 좋은 식당 예약해 놓을게. 그날만큼은 새벽부터 동네 이발소에 들르고 옷도 깨끗이 다려 입었습니다. 읍내로 나가는 길에 솔수수확한 배추와 사과도 챙겼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식당에서 아들과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긴 머리에 단정한 인상, 서울 티가 나는 말투와 태도, 내가 사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빠, 소개할게요. 이 사람 결혼하려고 생각 중이야. 나는 참 기뻤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런데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이름난 사업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성공한 분들이고 자신도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죠. 나는 시골 아버지답게 묵묵히 밥을 먹으며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 나는 뭐든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면 다 해줄게.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아빠, 안 오시면 안 될까? 그 한마디에 내 귀가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그게 예비 장인어른 쪽이 좀 까다로우시고 아빠가 오시면 우리 입장도 좀 그렇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컵을 놓았습니다. 작은 소리로 부딪히는 유리잔 소리. 그게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또, 어떻게 또.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나는 쓰러졌습니다. 그동안의 피로, 숨겨왔던 병, 그리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는지 의식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식당 안은 소란스러워졌고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이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넌 내 전부였다. 아빠는 한 번도 널 창피하게 여긴 적이 없단다. 결혼식 이야기를 들은 날, 나는 식당 한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며칠간 병원에 입원한 뒤 나는 다시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며도 가슴에선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아들은 나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니까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무겁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 맘대로 해라.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땀 흘리며 너 뒷바라지했던 그 세월, 그 모든 걸 바쳐가며 널 키운 것, 이렇게 아버지를 내치라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더 이상 아버지 찾지 마라. 결국 아들은 내게 어떤 양해도 없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나는 그날 집 앞 논두렁에 앉아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지인의 폰에서 우연히 봤을 때 나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이젠 마를 만큼 말라버렸습니다. 가끔 어쩌다 아들이 시골에 내려오긴 합니다. 명절이 아닌 아주 애매한 평일.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잠깐 얼굴만 뵈러 왔어요.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서요. 밥도 먹지 않고 대화도 짧게 마치 일무처럼 다녀갑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문 밖까지 배웅합니다. 그래, 다녀가느라 수고했다. 그 말만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문 뒤에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운 걸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언제나 공부해라만 말했습니다. 성공해라. 출세해라. 사람들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되라. 그 말만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가족이 뭔지, 부모가 왜 소중한지, 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 됨됨이보다 스펙이 먼저였던 내가 결국 그 아이의 마음도 뿌리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돈은 버는 대로 서울로 보냈고 몸은 망가져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뭐였나? 결국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자식 하나. 지금 나는 하루하루를 텅 빈 안방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공부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예의,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그것 없이 얻은 성공은 허전합니다. 쓰디씁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돈도, 명절 선물도, 전화 한 통도. 그저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인간적으로 한 번쯤 아버지를 찾아와 주었으면 합니다. 그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